1392년 여름, 수백 년을 이어온 고려라는 나라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 왕조의 깃발이 올라가는 그 순간, 환호하는 사람들 뒤편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어떤 역사책에도 남지 않았거든요. 승자의 이름은 첫 페이지에 새겨지지만 패자의 이름은 처음부터 지워집니다. 오늘은 그 지워진 이름들과 함께 조선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388년 봄, 압록강 하구 위화도라는 작은 섬에 고려 군대 전체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요동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던 군대였는데 명령을 내린 장수 이성계가 갑자기 발을 뗄 수 없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 출병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고려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최영이었고, 그는 명나라가 차지한 요동 땅을 되찾자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이 전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맞섰는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건드리는 것은 무모하고, 여름 장마에 군사를 움직이면 병이 돌고, 북쪽으로 간 사이 남쪽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며, 더운 계절에 활의 접착제가 녹아 싸울 수조차 없다는 여러가지 논리를 말하며, 이게 합리적인 군사 판단처럼 들리지만 이성계의 순수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를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 가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린 이성계는 곧바로 개경을 향해 진격했고 최영의 군대와 맞붙어 이겼습니다. 최영은 붙잡혀 유배지에서 처형됐고 우왕은 왕좌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이 나라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탁월한 현실 감각이라고도 하고 교과서에 실릴 만한 쿠데타라고도 했는데, 어느 쪽으로 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화도 회군이 없었다면 조선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계는 그 하루로 고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손에 쥐었는데 나라 살림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땅 문제는 설명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고려의 최상위 귀족들이 수십 년에 걸쳐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거나 강제로 사들여 거대한 농장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산과 강을 경계선으로 삼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땅을 빼앗긴 백성들은 그 귀족 농장에서 소작농이나 노비로 살아야 했고, 국가는 세금 걸을 땅이 줄어드니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굶는 백성을 도와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성계와 함께 움직이던 신진 사대부들은 이 구조를 그냥 두고 왕조만 바꾸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1391년에 단행된 과전법은 겉으로는 토지개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려 기득권 세력의 경제적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는 작업이었거든요.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을 국가가 전부 빼앗아 신진 관료들에게 나눠줬는데, 여기서 핵심은 땅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확량에서 세금을 받을 권리, 즉 수조권만 준 거거든요.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그대로 가지고 관료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만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관료들이 다시 대규모 땅을 개인 소유로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이기도 했기 때문인데, 수백 년간 고려를 지배하던 권문세족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것이 과전법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제 기반이 무너진 권문세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군사력은 이성계 손에 있었고 행정도 신진 사대부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은 조직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1392년 공양왕이 왕위를 내려놓으면서 이성계는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로 즉위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뀌는 일이 적지 않은데, 조선 건국처럼 군사 쿠데타와 경제 개혁과 이념 전환이 거의 동시에 맞물려 돌아간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데는 이성계 뒤에 서 있던 한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도전 없이 이성계는 그냥 뛰어난 장수였을 겁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의 혼란 속에서 성리학을 깊이 파고든 학자였는데, 단순히 글만 읽은 선비가 아니라 새 나라의 설계도를 직접 그린 건축가에 가까운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394년에 쓴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이 그 증거인데, 이 책에는 새 왕조가 어떤 법체계와 행정구조를 가져야 하는지가 유교적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관료는 어떤 기준으로 뽑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나라 돈은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가 전부 담겨 있었죠.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왕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능한 신하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새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일조차 이성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두 가지 이름 후보를 들고 명나라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하나는 화령이었고 다른 하나가 조선이었거든요. 명나라 황제는 조선을 골랐습니다. 고조선의 이름을 이어받은 이 선택은 한반도의 오랜 역사와 정통성을 새 왕조가 계승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명나라와의 관계, 즉 4대 외교가 조선의 정체성 자체를 규정하는데 이미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성계는 명나라와의 친선을 외교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 선택이 이후 500년 조선 외교의 기본 틀이 됐거든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1394년에 단행된 한양 천도는 단순히 왕궁 하나를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도가 바뀌면 행정관청, 귀족들의 집, 시장, 상인, 장인, 군대가 전부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개경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이 삶의 기반을 통째로 잃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왜 한양이었을까요? 이성계와 신하들은 여러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토의 중앙에 있고 북쪽으로는 산이 막아주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러 방어하기 좋으며 풍수지리적으로도 명당이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고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개경을 떠나 새 왕조의 정통성을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세우고 싶다는 정치적인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양 천도를 둘러싼 논쟁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무학대사의 의견을 따라 지금의 신촌 쪽 무학지역을 수도로 삼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경복궁이 들어선 지금 위치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이성계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지금의 경복궁 자리를 최종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600년이 넘도록 서울이 한국의 수도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거든요. 경복궁과 종묘, 사직단이 들어서고 한양 도성의 성벽이 쌓이면서 새 왕조의 공간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돌담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도 정도전이었거든요. 북악산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넓게 펼쳐진 그 궁궐의 이름은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종묘는 왕실 선조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 사직단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는데 이 세 시설을 수도 한가운데 배치한 것 자체가 유교 국가의 공간 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죠. 궁궐 하나를 짓는데도 이념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만들려 했던 나라는 건물 한 채 한 채에 그 철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조의 업적 중 다른 하나, 숭유업불 정책은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말의 불교는 정말 심하게 망가져 있었거든요. 승려들이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절 이름으로 장사까지 하면서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교를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비판해 왔는데 조선이 세워지면서 그 비판이 국가 정책으로 바뀐 게 되었습니다. 도성 안에서는 절을 지을 수 없게 됐고 승려들은 도성 출입이 막혔으며 사찰 토지는 몰수됐습니다. 수백 년간 한반도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던 불교가 하루아침에 산속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성계 자신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거거든요. 왕은 불교를 믿으면서 국가는 유교를 강요하는 이 모순이 바로 조선 초기의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억불 정책이 강하게 시행되면서 오히려 한국 불교는 독특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난 절들이 깊은 산속에 뿌리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세속 권력과 거리를 둔 수행 중심의 불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사 문화, 깊은 산속 고요한 절의 풍경은 사실 조선의 억불 정책이 낳은 역설적인 산물입니다. 없애려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셈인데 역사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자주 등장합니다. 과거 제도를 다듬은 것도 조선 초기의 중요한 변화였거든요. 고려에도 과거 시험이 있었지만 운영이 들쭉날쭉했고 무과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성계는 문과와 무과를 모두 국가 인재 선발의 공식 경로로 확실하게 세웠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험 제도를 정비한 것 그 이상이었거든요.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사회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양반 집안 출신이 훨씬 유리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붙으면 신분을 높일 수 있는 구조였죠. 지방 곳곳에 향교를 더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수도에서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던 구조를 깨고 지방 출신들도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향교를 세우고 과거 제도를 정비한 것의 이면에는 지방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었습니다. 지방 향리들이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고려의 구조를 깨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지방을 직접 다스리는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중앙의 이념을 지방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거든요. 유교 윤리를 가르치는 향교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나라 구석구석에 심어넣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 조선 초기 국가 건설의 방식이었거든요. 관원상제 예법을 정비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성인이 되는 의식, 결혼식, 장례, 제사라는 네 가지 의례를 유교적 방식으로 표준화한 것은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고려시대에는 불교식 장례와 무속신앙에 따른 의례가 뒤섞여 있었는데 조선은 이것을 유교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유교 방식으로 통일하면 유교적 가치관이 개인의 전체에 스며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바꾸려는 아주 정밀한 사회 설계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왕과 신하들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설계를 주도한 정도전의 꿈은 결국 피로 끝났거든요.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은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을 한꺼번에 제거했습니다. 신하들이 법과 원칙으로 왕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왕자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었거든요. 정도전이 죽으면서 그가 꿈꾼 조선의 설계 중 일부는 실현되지 못했고 나머지는 훨씬 왕 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형됐습니다. 조선 건국은 단순히 왕조가 바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토지를 재분배하고 수도를 옮기고 종교를 바꾸고 교육 체계를 새로 짜고 사람들이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는 방식까지 바꿔버린 전면적인 사회 재설계였거든요. 이성계라는 군사 천재와 정도전이라는 사상 설계자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습니다.